내 이름은 이연자. 올해로 64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일지 몰라도 제 안엔 누구보다 복잡한 인생이 숨어 있답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그날이었죠. 그날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딸기잼이 묻은 아이들 간식거리를 들고 집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경찰이었죠. 그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던 그 젊은 순경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그때 제 옆엔 12살, 15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애는 아빠 어디 갔어? 묻다가 엉엉 울고 큰애는 입 꾹 다문 채 방에 틀어박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가장이 되었구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애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마트에서 쉴 새 없이 일했고 밤엔 동네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도 시작했습니다. 겨울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여름엔 땀에 절은 몸으로 미안한 마음에 고개 숙여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큰애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 발바닥이 다친 걸 보고 직원 휴게실에서 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현자야, 눈물 닦아. 아들 운동화 한 켤레도 못 사주는 게 엄마냐. 그렇게 12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 바램처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큰아들은 은행에 취업했죠. 결혼도 시켰고 손자도 봤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 키운 거 누구 하나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은 안정되어 갔지만 문득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 비어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며 자주 얼굴을 비치지도 않고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멍하니 TV를 보다 깜빡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휠체어 밀어드리고 밤나르고 청소도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쯤 둘째 며느리 나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은 분이 계세요. 제가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요. 아직도 한의원 운영하시고 사람도 참 좋으세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까요? 처음엔 웃어 넘겼죠. 내가 무슨 연애냐? 이 나이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대를 뒤져서 찾은 예전 향수도 뿌려봤고 주름진 눈가에 립스틱을 발라보며 거울을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한의사답게 말수가 많지 않았고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던 태도에 마음이 묘하게 녹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삶을 조심스레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를 보내고 일만 하며 살았죠. 봉사활동 중 우연히 나영 씨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차 한 잔, 밥 한 끼를 나누며 천천히 가까워졌고 매주 한 번씩 만나던 게 어느새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8개월쯤 지나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현자 씨, 우리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면 어떨까요? 가슴이 뛴다는 표현이 뭔지 그날 알았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아닌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 느낌. 얼마 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재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작은 반지를 주고받았죠. 그 반지를 건넨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재혼 후 1년은 정말이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시장 보러 가고 하루 끝엔 그가 다려준 감초차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한의원 일이 끝나면 저는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감기 환자 많이 왔어요. 그래요, 요즘은 환절기라.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복엔 뭔지 모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사진 한 장으로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반찬 나눔 모임을 했고, 점심은 그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조금 덜 넣었네. 당신은 항상 싱겁게 먹으라더니 나까지 싱겁게 먹이네. 그렇게 웃고는 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핸드폰이 있었고 늘 그렇듯 잠금 없이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손에 들고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여행 사진, 밥 먹는 사진, 손잡고 웃는 셀카까지 한참을 보는데 어딘가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딱 한 장의 사진뿐이었지만 그 사진 속에서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팔에 기대어 있는 여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 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 둘째 며느리 나영이 엄마, 즉 내 사돈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은 멈춘 것 같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한순간에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가슴은 천근만근 눌려왔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마치 누가 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어떻게 이런 사진이? 정신없이 사진을 눌러 확대하고 그 여자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사진인가? 이게 나를 만나기 전일까 후일까? 사진 속 그들의 웃음은 모든 걸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어깨에 팔을 얹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김 여사님 또 반찬 많이 주셨어? 네, 오늘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어루만지는 그 사람의 손길은 따뜻한데 왜 나는 소름이 돋을까요? 잠든 척했지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끊임없이 재생됐고 가슴 속에서는 속았다는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배신감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도 뭔가를 눈치챘겠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는 그를 식탁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화면을 켜놓은 채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3초 동안 멈췄고 이내 고개를 떨궜죠.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마치 그 말을 꺼내면 자신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사진. 사실은 나영이 어머님과 같이 살았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이 함께 살았다고요?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영이의 소개로 그분을 만났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돌봐주다 정이 들었어요. 같이 살았던 건 2년쯤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그냥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둘째 며느리인 나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영이가 그 여자를 내게 소개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인인데 정말 좋은 분이니 만나보라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나중엔 그 여자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가 내 핸드폰도 보고 치료비 관리해준다는 핑계로 내 통장도 들여다봤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재산이 꽤 있었다는 사실.
건물 몇 채 한의원 임대 수익, 그리고 오래된 적금들까지. 하지만 그녀가 계좌 관리를 도와준다며 통장을 가져갔고 부동산 명의 이전도 은근슬쩍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심리적, 경제적으로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쯤 나영이가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 엄마랑은 정리하시고 새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했어요. 당신이 재산이 많다고. 자식들 잘 키웠고. 혼자 산다고 나영이가 말했어요. 당신 재산을 모두 손에 넣으면 절반을 제게 주겠다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 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은 그 남자는 내 며느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내 입에서 무슨 욕이 터져 나올지 몰랐습니다. 나를 며느리가 돈 많은 시어머니라고 그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그 모든 계획이 미친 짓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떨쳐내고 당신을 택한 거예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의 눈동자 속엔 진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내 마음을 다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우면서도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제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제가 몸을 살짝 떨자 조용히 손을 거두었죠. 불빛 하나 없이 어둠만 가득한 방 안에서 그의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한 채로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죄인처럼 밤새 괴로워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꾸민 며느리와 그 여자 가만둬야 하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고 피부는 칙칙했지만 눈동자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엌에선 그가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힘들겠지만 당신 용서할게요. 그 말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때려던 그에게 내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며느리와 그 여자에게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겠어요. 당신 나랑 손잡을 수 있어요. 그는 멈칫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와 나는 식탁 위에 노트북과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탐정소설 속 주인공들처럼요. 우리는 사돈과 나영의 성향, 약점, 습관, 주변 인맥까지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모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자 놀라운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도록 내버려 둘 것. 우리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 돈으로 그들의 탐욕을 끌어낼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욕심을 꺾어버릴 것. 그게 우리의 복수 원칙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노인 건강 플랫폼 사업이 괜찮다더라고요. 노령화 사회니까 수익률도 꽤 나온다던데. 나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굴었어요. 우리 같은 노인네가 무슨 사업이에요. 괜히 손댔다가 말썽만 생기지. 하지만 그 대화를 나영이 들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며칠 뒤 나영은 제게 따로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그 사업 얘기 혹시 투자자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고 나영은 더 적극적으로 나왔죠. 며칠 후 사돈이 한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의 대면이었지만 그녀는 아주 익숙한 듯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나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새로운 사업 시작하신다고요?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엔 이미 준비된 듯한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설명서, 투자유치서, 가짜 플랫폼 샘플 페이지, 건강식품 브랜드 로고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정교했지만 그 어떤 것도 실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없었죠. 단 하나, 나영과 사돈이 돈을 투자하는 순간까지가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나영은 3억을, 사돈은 6억을 투자했습니다. 9억. 우리의 복수 계획이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가짜 사업 발표회를 열었고 연기를 할 아르바이트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마지막으로 제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그동안의 두 사람의 악행을 조목조목 밝혔고 그날의 행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은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고 나영은 남편에게 모든 게 들통나 이혼당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신뢰도 잃고 결국 스스로 고립됐죠.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흘릴 눈물은 그들이 아닌 그동안 속아준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아, 그 투자금은 어떻게 했냐고요? 1년 6개월의 소송을 통해 저희는 돌려받을 돈과 주어야 할 돈을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이가 다려주는 약차를 마시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웃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 마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가끔씩은 복지관에서 봉사도 한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삶.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삶.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믿는 건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이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용기에 다시 손을 내민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내 이름은 이연자. 64,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잎 하나하나가 복수보다 더 뜨겁고 더 진실해졌습니다.